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또 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그 네. 작전 세력 주식 그 주가 조작 사건이 네. 나오는 바람에 전세 사기 사건이 조금 묻힌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래도 저희가 이 시간에서라도 네. 계속 팔로우를 해서 여러분께 그 상황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특집 2탄을 마련했습니다. 자, 누나 텐션이 낮아졌네요. 뭔 일 있어 하셨는데 제가 약간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전과 같은 텐션을 조금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소재가 소재인지라 이 대규모 피해 앞에 제가 뭐 텐션을 높이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나쁜 집주인, 보증한도 축소, 전세런. 전세 포비아에 이어서 이번 주엔 전세런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나쁜 집주인, 이거는 집단 전세 사기 사태가 뭐 가라앉질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분노 수위도 낮아지질 않는데 드디어 뭐 나쁜 집주인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이런 네. 사이트까지 등장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게 뭐 일파만파입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지역이 부산 얘기가 또 나왔던데요. 지금까지 네네. 수사가 시작된 지역 외에 또 다른 피해 우려되는 다른 지역들도 또 거론되고 있던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작년에 빌랑에서 조금 두각됐었고 네. 지금 미추홀구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터졌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올 한 해 계속 터질 거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될 텐데 일단 한 예를 말씀드리면 부산도 말씀하셨지만 네. 대전 같은 경우도 심각해요. 네. 대전은 대덕구라는 곳이 있죠. 대덕 연구단지 그쪽에 이제 뭐 연구하시는 분들 외에도 여러 가지 협력업체들이 있으니까 신입사원들이 모이고 젊은이들이 네. 많이 갔잖아요. 거기 전세가율이 110% 넘습니다. 전세가율이. 이미 뭐 매매 가격을 초과했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뭐 영등포구라든지 도봉구 이런 일대들이 지금 전세가율이 85%예요. 또 용인, 수원 이런 데들은 또 90%대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해 우리 젊은이들, 청춘들 좀 아픔이 이제 뭐 아픈 부분이 있지만 이 기회가 제대로 이제 기성세대나 사회에 어떤 문제가 제대로 되면 부각이 되면 제 생각엔 일단 뭐 응급조치는 나왔지만 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하는 데서는 정말 좀 가슴 아프지만 좋은 기회가 왔다. 우리 저 서민들의 삶을 앞으로 낫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나쁜 집주인 신상 공개 사이트는 명예훼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뭐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이미 마련해 있기 때문에 그 이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나 분노 수위가 높으시면 이런 사이트까지 만드셨겠나 싶습니다. 자, 근데 최근 문제가 된 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이 사람들은 또 악한 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나쁜 네. 공인중개사, 악인 공인중개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분들이 근데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조치가 안 됩니까? 현행법으로는 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기죄로 넣으려면은 공모죄가 기본적으로 확인돼야 되잖아요. 네. 자기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그 행위의 이제 정확한 부분에서 자기가 어떤 행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개 행위에 그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가 없었다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 좀 예외 조항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의도가 없었다는 두 번째 치고 공인중개사를 누가 정해주죠? 나라가 정해주죠. 나라가 하죠. 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나라가 정한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관, 뭐 세무사 다 그 사람들 믿고 일을 그렇죠. 맡기잖아요.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 보면은 애초에 이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이런 경우죠. 다리가 약해요. 약하면 안 건너가면 사고 안 나죠. 네. 건너가다 언젠가는 사고가 나겠죠. 그럼 다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서 놔뒀다가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저한적으로 오래돼서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관리 소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중대재해법 나온 것처럼 네. 이 부동산 부분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해요. 그거를 공인중개사분들은 그 공부를 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전세가가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전세가가 이런 사기라든지 또 보증을 못 받는 이런 문제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거나
또 과도해가지고 어떤 일이 났을 때 일이라는 건 돈을 못 갚을 때 주인이 경매라는 과정이죠. 결론은 그거예요. 경매 가격에서 자기 저 보증금을 다 들어가 돌려받을 있으면 수 있느냐. 찰 수 있는데 네. 역전되면 이제 못 찾잖아요. 예, 거기서 예. 출발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답이 나왔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볼 줄 알잖아요. 그 등기부등본 다 볼 줄 예. 알거든요. 그럼 거기서 보면 뭐 매매가가 1억인데 주인이 9천을 받으려고 한다. 그럼 이거 사고 날 가능성이 이상한 무조건 거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공인중개사 그거를 소비자한테 정확하게 이건 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있다라고 공지를 하든지 얘기해줘야죠. 네. 아니면 아예 그 공인중개사법이나 그 다른 법에서 그 조항을 넣으면 되겠죠. 매매 가격의 몇 프로 이상은 소개를 하지 말라. 아니면 주의를 줘라. 이런 거를 했더라면 지금 한 100건이 터졌다 그러면 정말 두세 건밖에 안 터지겠죠. 그렇죠. 특히 그렇게 했을 때 귀책사유를 주는 거예요. 손해가 나면 손해난 금액의 반을 부담해라. 그러면 하라 그래도 안 하죠. 사고 날 그렇죠. 일이 없죠. 할 일이 그럼 이렇게 가격이 높을 일도 없고 이렇게 일이 터졌을 때 피해가 크지도 않았겠죠. 필요합니다. 이거 법을 네. 고쳐야 됩니다. 공범임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공인중개사들한테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그렇죠. 내심 알지만 알죠. 이런 거죠. 아기가 저기 가는데 저기 가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알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죄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통상적으로 그 네. 죄를 방치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봐야겠죠. 그럼 공인중개사 관련 법안을 바꿔서 뭐 전세가율이 한 줄만 추가해 한 줄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전세가율이 몇 퍼센트 위험이 있을 때 몇 퍼센트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 위험을 경고해라 뭐 이런 걸로 경고하고 네. 문제가 터졌을 땐 공인중개사 책임을 3분의 1을 져라. 부담한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하라고 해도 안 하죠. 다 그렇죠. 자기 자식 같으니까. 적정한 전세가율은 한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저는 60에서 70%라고 봐요. 네. 예전에 또 실제로 그랬어요. 예, 예. 80%라는 건 없었어요. 네. 왜? 이미 이런 전세 대출이나 전 보증보험 제도가 없을 때는 이 사인 간의 거래에서 이미 통상적으로 이게 문제가 터지면 70% 밑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판단되니까 그 선에서 다 균형적으로 잘 가고 있던 거예요. 이걸 괜히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 판을 키운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제 전세 사기 피해자 일단 지금 급한 불 끄기 위한 대책을 어제 네, 내놨습니다. 던졌죠. 예. 보니까 뭐 우선 매수 임차 주택 그 경매를 통해서 우선 매수할 수 있게 됐고 네. 낙찰 받을 경우에 최대 4억 원까지 2.7%라 네, 최대 네. 2.7% 최저. 네, 최저 2.7% 낮은 금리에 4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집을 만약에 넘겨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이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계속 살도록 지원하고 네. 이런 방법들이 쭉 들어갔는데 급한 불 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끈 거죠. 일단은 껐는데 잔불이 그냥 잔불이 아니라 엄청난 잔불이 있죠. 네. 그 잔불 안에 강아지도 살아있는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구출을 안 한 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자료가 하나 있는데 보시면 네. 자료 띄워줄 수 있나요? 그 지금 발표한 내용들 보면 뭐 이 문제를 다 해결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데 순간적으로 보면 뭐 요즘 보도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6가지 항목을 그 위에 건데요. 네. 6가지 항목이 있어요. 1, 2, 3, 4, 5, 6 해가지고 네네. 여기 보시면은 피해 지원 대상. 네. 네. 여기 좀 늦게 뜨네요. 네, 저 화면을 보시면 네, 돼요. 대학력 갖추고 학점 일자를 받은 임차. 이건 뭐 다 하지 말래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네. 기본적으로 하고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의 집행. 그러니까 결국 경매로 간다는 얘기죠. 예. 경매라는 건 이미 내 손을 떠난 거잖아요. 떠났는데 우선 매수권을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조건을 달았어요. 또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해서 85제곱미터 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86만 대도 이건 해당이 안 돼요. 아. 이런 것도 조금 아쉬운 대목이고 네.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 그러면 지금 미추홀구처럼 노출이 돼가지고 사회 문제가 돼서 수사 대상이 되고 보도에 나오고 이러면 다행이지만 네. 지금 전국에 지금 데이터상으로 25개 지역 예. 추산으로 많게는 한 60개 지역이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럼 보도가 안 된 데는 서울 와가지고 뭐 투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 이것도 웃기는 거죠. 똑같은 사안인데, 똑같은 그쵸? 사안인데. 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할 때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게 확정져 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원금은 다 없잖아요. 네. 원금 보장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물론 원희룡 장관이 그 얘기는 했죠.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기에 대해서 구제를 하다 보면 국가가 변제를 해주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든 사기에 대해서 이걸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 사이의 틈에 껴가지고
조금 가장 임차인이라든지 그런 뭐 또 악수를 두는 좀 나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선별하면 되고 그 원금 보장에 대해서 제가 하나 추가를 드릴게 이렇게 되면 원금은 없잖아요. 네. 없고 자기가 낙찰을 받더라도 금액이 만약에 뭐 7천에 받았다. 근데 내 보증금은 1억이었다. 3천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한번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진짜 의도가 있다라면 저부터도 생각할 정도니까 거기 뭐 한두 명이 있어요. 지금 위원회부터 해서 뭐 몇백 명이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앵커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주거기본법에 주택 바우처라고 있죠. 네. 그렇죠? 있죠. 네. 그 지원해 주잖아요. 네네. 약자들한테, 서민들한테. 그럼 이분들은 일시적으로 진짜 서민 약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요번에 법 넣을 때 주거기본법에 있는 주택 바우처 제도에 이분들을 한시적으로 3년이고 5년이고 6년 네. 아니면 10년 해가지고 빈 금액만큼 주택 바우처를 지원해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원금 못 채운 부분이 메워지잖아요. 예, 예.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럼 주택 바우처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조항이 안 들어갔다는 걸 봐도 다른 요인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근저당이나 은행을 잡은 은행이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피해가 안 가는 걸 전제로 해서 대책을 잡은 거죠. 쉽게 그렇죠.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더 그쪽에 번지지 몰리다 않게. 보니까 네. 이 세입자 임차인들을 구해줄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를 하지 않은 흔적이 나타나는 거죠. 최선을 대책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다시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보증금 하나도 못 받은 분들은. 다시 빚져서 이자가 싸면 뭐합니까? 그 박탈감을. 그러면 그 원금에 대해서 반이라도 주택 바우처를 10년, 20년 해주면 돈 계산은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진짜 마음의 위안이 되겠죠.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이 유서에도 남겼잖아요. 자기 이거를 희생을 베이스로 해서 주택 정책을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로.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응급처치, 네. 표피적인 수준에 끝난 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장이 안 되니까. 네.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돌아가신 그 고인께서 네, 유서에 네. 남기셨다시피 이번 맞아요. 사건이 그렇죠. 정말 이 주택 정책 아니면 전세 제도를 진짜 제대로 해달라고. 손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정말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원희룡 장관이 피해자 보증금 보장은 사기 범죄 피해를 국가에 떠넘기는 나쁜 선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오늘 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마음이야 보증금을 돌려드리고 싶지만 하면서 사기 피해를 국가가 어떻게 아니, 보장하냐 그게- 이렇게 그게 얘기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예요. 네. 아니 반도체 지원한다고 300조 투입하는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그게 할 소리 아니죠. 그 사기의 형태가 일반 부담 능력이 가능한 뭐 있는 사람끼리 사기치는 것도 많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약자고 국가는 헌법 23조 32조에 나와다시피 국민의 주거와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지 돈 10억 있는 사람이 1억 사기당했다고 그걸 누가 구제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지 예. 않습니까? 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철저히 기존의 기득권의 재산권을 건드리지 않고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이 발상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형 무슨 재해가 났을 때 네. 긴급 그 피해 그렇죠. 지역으로 뭐 한시적으로 지원해서 네네. 뭐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무슨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처럼 하죠. 이분들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네. 긴급 복지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그 말씀하신 주거기본법에 그런 걸 활용하면 충분하잖아요. 할 수 있죠. 일조 한쪽에서 뭐 돈을 주면 모랄 해저드가 생긴다. 그것도 일리는 있잖아요, 네네. 사실. 네. 그럼 그걸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잖아요. 찾아봐야 지금 말씀하신 되겠죠. 것도 있고 네. 재난지원법도 있고 예. 재난지원법에서 뭐 원금을 다 보장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생각이 마음이 있다라면 음. 그러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우리도 나라도 좀 제도를 잘못한 것도 있으니 나라 그럼 50%는 보존하겠습니다. 뭐 이런 베이스에서 느껴지는 게 없잖아요.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린 진정성? 거예요. 진정성이 네.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진정성이 피해자들에 없습니다. 대한 진정성. 네. 지금 바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금액을 다 돌려주는 것보다 진정성을 바라고 있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우리의 피해를 위로해달라. 그렇죠. 이런 진정성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세금을 네. 우리가 왜 내죠? 그렇죠. 그 세금을 꼭 뭐 클러체, 반도체 뭐 이런 네. 300조 하라고 내는 게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 아마 청년들이잖아요. 국가를 믿고 공인중개사를 믿고 했는데 이분들이 뭐 투기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선량한 우리의 경제 주체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안 좋은 선택을 할 정도로 이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거는 국가가 케어를 해야죠. 네. 이상한 뭐 다른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장관이잖아요. 장관님이시면 네.
뭐 기본에 다 나와 있는 어떤 경제 자본 논리를 누가 뭐 강의 듣고 싶다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진정성을 갖고 했는지에 네. 대한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해 보여요, 제가 볼 때. 그 20, 30대가 피해자가 70% 이상이 20, 80%입니다. 40대도 청년이잖아요, 요즘. 그렇죠. 20, 40대까지는 30대라는 82%. 그 이분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이런 경험을 갖고 있으면 그 국가의 후에 적개심 같죠. 그럼요. 그리고 어쨌든 경제의 동력이 되실 분들인데 진정성을 가지고 이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뭐 우리 뭔가 길거리 요새 대책을 보면 나눠- 묻지마, 네. 뭐 폭행, 예. 뭐 안 좋은 거 많잖아요. 그게 네. 왜 생기는 거예요? 분노 그러니까 때문이죠. 이런 네. 분들이 만약에 케어를 안 하면 어떻게 보겠어요? 또 사회적 병이 더 들잖아요. 예, 그런 예. 것까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대규모 피해 추스르기 위해서 급한 불 끄기 위해서는 대책이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 문제는 좀 있지만. 예, 예, 예. 근데 전세 사기 피해가 나올 만한 환경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전히. 네, 암덩어리는 그대로 그렇죠. 방치하고 있죠. 뭐 보증보험 한도를 좀 줄인다. 그거는 그거 나온 거 말고는 근본적인 이 전세 제도 자체를 손보는 그런 것들은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입 닫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세가 상한제, 뭐 감정평가제 이런 얘기만 나오고는 있는데 뭐가 좀 필요해 보입니까? 이 사기를 아예 뿌리 뽑을 방법 뭐가 있을까요? 뿌리 뽑기 전에 이제 사기를 못 치는 환경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럼 간단하죠. 사기를 치는 원인이 뭘까요? 사회초년생이 왔을 때 매매가가 1억인데 네. 전세 대출을 2억을 해준대요. 나라에서 네. 네? 보증도 서준대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2억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세는 1억이고 이렇게 주택가의 제자리 가면 1억이 역전이 벌어지잖아요. 네. 터지잖아요. 그럼 뭘 바꿔야 돼요? 전세 대출을 일단 적게 해주면 되죠. 어떻게? 매매가의 60%나 50%만 하면 어떻게 상한제를 될까요?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어떻게 보면. 상한제 그 의견. 개념과도 일맥은 네, 상통하죠. 일맥상통하죠. 근데 정부가 얘기하는 상한제 개념은 뭐해요? 90% 뭐 85% 이거예요. 아이러니한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정부 쪽에서 부동산에서 그 무슨 사이렌이라 위험 지역을 갖다 예, 공부를 예. 할 때 그 표시를 80% 이상이라고 얘기해요. 네. 위험하다고 본인들이 얘기했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그 위험한 금액을 넘어서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어. 상한제는 90%. 네. 웃기는 네. 거죠. 자기가 이건 나쁜 거야 그러고 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나오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옛날에 전세가 60, 70%에서 끝났다. 경매가 나올 때. 그럼 그거는 통상적으로 적용하면 지금 만약에 1억짜리 집이었는데 60, 70%로 하면 6천이잖아요. 근데 이걸 사기꾼들이 했어요. 그래서 2억으로 올렸어. 근데 전세 대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못 올리죠. 못 올리죠. 네, 못 올리죠.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결론 났잖아요. 전세 대출을 없애면 어떻게 되죠? 전세 대출을 없으면 전세로 들어온 사람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사기가 없어지겠죠. 네. 줄어들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네. 지금 전세 있는 사람 어떡하라고 우리 집을. 그분들은 그럼 전세 기간 4년 계약갱신해서 4년 동안 유예 기간 주고 네. 앞으로 지금부터 만약에 오늘부터 전세 대출이 없다고 딱 가정을 할게요. 대출이 없으니까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돈이 없으면 주인이 입장에서 내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갭투기 한 사람들은 네. 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집을 싸게 팔 거고 전세가가 내려갈 거고. 예. 그럼 이분이 4년 뒤에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값이 내려가 있잖아요. 네. 그럼 대출 이자 안 내고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주인만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주인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냐? 2,100만 가구 중에 250만이에요. 10%밖에 안 돼요. 900만, 4배에서 1,000만이라는 4배의 사람들이 다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민주주의의 기본이 뭐예요? 다수주의잖아요. 네. 그럼 얘기 정리됐죠. 임차인을 중심으로. 전세 대출을 없애면 임차인들은 1,0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네. 250만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나마. 거기다 좀 안 좋은 의식을 갖고 갭투기한 분들 이렇게 사기나게 하는 거. 예. 이런 분들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증을 안 서주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네. 옛날에도 전세 대출이 있었어요. 어떻게? 자체적으로 은행에 와서 신용이 좋고 이러면 조금 빌려줬어요. 근데 은행도 똑같이 아는 거예요. 이게 1억짜리면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7천밖에 안 되는구나. 그 은행도 알아서 5천 정도밖에 안 그렇죠. 해줘요. 기존에 그렇게 잘 가던 걸 왜 쓸데없이 보증보험 정부가 때문에. 개입을 해서 네. 대출금을 늘리고 보증을 쓰고 이런 이상한 행위를 해가지고 네. 지금 이 일이 터지는 어떤 기폭제의 발단이에요. 그 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파일 하나 올린 거 있는데요. 드린 거 보시면 그 전세 보증 금액 저번 주에도 잠깐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 전세 보증 사고가 난 막대 그래프가 쭉 5개가 있어요. 네. 보시면 그 중에
2014년, 15년 이럴 때는요. 그 이거 MBC 그 아닙니까? 파일이 있습니다. 네. MBC 파일에. 그때는 전세 사고 금액이 24억 뭐 70억 이 수준이에요. 네. 그런데 2018년도부터 갑자기 2천억대, 3천억대로 사고가 터집니다. 자, 그럼 그게 2018년은 보증보험 네. 네네. 제도가 그럼 여기서 시행될 때였던 제가 거죠. 좀 아까 말씀드린 전세대출 문제라는 거에 이거 논리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사고가 터졌나 보니 2000 전세보증보험 사고가 터지면 국민 세금으로 메꾸잖아요. 그게 2018년도부터 갑자기 2천억대로 예, 뜹니다. 네. 그 뒤로 3천억, 4천억, 5천억, 작년에 6,600억. 어마어마한 우리 돈이 세금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왜 2018년부터 갑자기 늘었을까? 2015년대 전세대출 금액을 5억까지 올렸거든요. 네. 5억까지 그리고 올리니까 계약이 끝나는 판을 깔아 시점이군요. 놓으니까 네. 끝나고 나면서부터 소송 문제가 터진 게 이제 사고가 결정이 나면 18년도 그때 결정이 나잖아요. 이거 네. 돈을 메꿔야 돼. 그럼 결론 났잖아요. 대출 제도가 없기 전에는 그런 사고가 거의 없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과 서민과 청년을 도와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절대. 나오잖아요. 또 네. 이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그 지금 말씀하신 전세 대출, 전세 보증보험 네. 그것과 그 이후에 이제 계약갱신 전세가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그거에 다 또 한번 한번 불을 더 지폈죠. 불을 더 지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컸죠. 만들어낸 최악의 부작용이 지금 이 전세 사기 사태다. 완전- 이렇게 진단해도 정확하십니다. 예, 괜찮습니까? 그럼 만약에 오늘부터 없어진다 그러면 네. 2년 뒤에는 사고가 줄겠죠? 그래야 되겠죠. 네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공개인데. 네네. 그럼 얘기는 됐죠. 그렇죠. 지금 전세가에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택가에 또 조정이 확실히 되겠죠. 그렇겠죠. 이 거품인 대한민국의 어떤 높아진 집값이 청년들과 서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주택가격으로 올 네. 것이고 그럼 얘기 정리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권에서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야권에서는 그러면 지금 야권에서는 그러니까요. 야권에서는 전세보증보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서로들의 이걸 얘기하고 MBC에서 그 두 가지를 100분 토론 한번 만들어 주시면 그 지금 제가 교수님과 제가 합의한 것처럼 그 두 가지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부작용이다. 이렇게 네. 서로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책상의 아니죠. 잘못을 임대차법이 없었어도 사고는 계속 났죠. 그렇죠. 사고는 불을 더 났겠지만 붙인 불을 거- 지핀 거죠. 근본적인 건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임대차법은 분명히 불을 더 짚인 거죠. 확대한 건 네. 맞지만 그 대신에 반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예. 계약갱신권을 2년 연장해서 그렇죠. 안정적인 면을 그나마 가지고 있는 거. 네. 이쪽은 나쁜 것만 있잖아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네. 붙어도 제가 이길 자신이 예,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만들어낸 최악의 부작용이니까 서로 그렇죠. 남 탓을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종합적으로 이 피해를 그냥 정반합으로 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좀 이거- 발전적인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남 탓하지 마시고요. 그 여권이든 야권이든 왜 전세대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세를 많이 넣으셨나? 그렇게 아, 참. 집주인이 많으실 수도 네. 있죠. 자, 그럼 5월부터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좀 축소가 됩니다. 예, 예. 이게 보니까 2억 원 빌라일 경우에는 보증보험 한도가 한 4,8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걸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떤 영향 줄 걸로 보십니까? 그나마 이것도 아마 제가 방송에서 작년부터 최초로 막 떠들었거든요. 네. 심하게. 그러니까 아니 왜 어떻게 전세 가격을 매매 가격보다 더 높게 주는 제도가 있냐고. 그게 이제 전세보증보험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인데요. 네. 근데 그래서 조금 눈 가리고 아웅으로 조금 낮춘 거예요. 낮춰가지고 지금 2억 기준 하시는데 1억으로 하면 9,800까지 대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짜 매매 거래가 있으면 이제 그냥 덤태기 쓰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그 공시가격의 140%로 낮추고 집값의 90%까지로 바꿨어요. 네. 그러면 이 한도가 한 8,800 정도 나와요. 그러면 예전에 1억 받던 사람이 전세가 100%, 이거는 무조건 8,800으로 낮춰질 수밖에 없어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현재 들고 계신 임차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증보험이 이제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소급으로 적용을 하면 다행이지만 안 적용하면 만약에 재계약을 할 때 네. 전세값을 낮춰야만 보증보험이 되잖아요. 아니면 튕겨 나가요. 네, 네.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요. 만기 되신 분들이 이게 이제 해당이 안 되니까 튕겨 나가는 분이 그렇죠. 계세요. 그러면 뒤에 들어오는 분은 이거에 적용되잖아요. 그럼 기존의 집주인들이 예전에 1억 받던 집을 8,800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조금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집값이 또 조금 내려가는 효과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건 긍정적인 효과인데 이왕이면 그러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70%로 하면 얼마 좋습니까? 그렇죠? 더 받고 싶으면은 우리 수요자들이 더 내고 할 수 있는 수요자가 있다라면 이해되는 시장이지만 없다라면 이건 결론은 전세 보증보험이 키워낸 버블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단 도움은 되지만 더 내렸어야 된다. 애초에 140% 합하면 이제 8,800이니까 한 90% 선인데요. 집값에 70% 내리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서 대출에서 사고가 나도 손해액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럼 누굴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서민을 위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은행을 위한 거죠. 은행을. 대출 이자가 늘어나니까. 다주택자를 위한 거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접근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지금 대출을 대출을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전세와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지금 어떤 분께서 실시간 채팅창에 네네.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전세가 자체가 돈 궁극적으로 없는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보증금이 없는 사람도 전세를 살 수 있으려면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없는 얘기. 사람의 기준이 어디냐가 중요한데요. 네. 주로 청년층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의 직장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면 뭐 직접 물어봐요. 제가 젊은 분들한테. 그러면 8천에 전세 있대요. 아 그러면 자기 돈 이러면 대부분이 작은 분은 뭐 1,000만 원에 7천은 대출 받았고 어떤 분은 뭐 3천에 5천 받았고 이래요. 그럼 벌써 1억이잖아요. 네. 그럼 집값은 무조건 1억 이상 2억이 되잖아요. 근데 2, 3천밖에 없어요. 근데 정부가 예전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서민 및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이라 해서 이렇게 청년층이 직장을 얻고 경제주체로서 활동을 하면 소비 주체가 또 되잖아요. 경제의 어떤 활성화 역할에 도움이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국가에서 전세 가격이 조금 높으니까 1,000에서 2천 정도 보태줍니다. 네네. 거의 무이자로. 그럼 청년 입장에서는 국가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것이고 열심히 일할 것이고 주택 가격은 그 선에서 더 올라가는 폭이 적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 시기에서 만약에 말씀하신 그 다주택자 임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실제 청년 입장에서 지금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어떡하지를 생각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2, 3년 뒤를 우리가 같이 봐야죠. 자, 지금 충격적인 것 같지만 이런 거죠. 전세 대출이 아니죠. 대출이 없었는데 대출 액수를 갖다가 LTV 90% 100% 해준다. 집값 오르잖아요. 네. 똑같아요. 이것도 딱 끊긴다. 내려갑니다. 그죠? 네. 그 내려가면 조금만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장 균형에 맞춰서 다들 그런 비슷한 소득을 가지고 있고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 맞춰 시장이 형성되겠죠. 예. 물론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에 무리하게 여러 개를 갖고 있고 전세 보증금을 캡처한 사람들은 파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분의 재산이 따져볼 때 50억일 때 자산이 실제로 자기 자본은 갭 투자 90% 100%면 얼마 있어요? 네. 저 어디죠? 지금 그 동탄에서 오피스텔 그 사람들 자본금이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사인만 하고 지금 네. 이런 사기나 이런 행태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논리가 순간적으로 뭐 이게 문제가 있지 않까 하지만 길게만 1시간 있다면 제가 설명드리면 네. 제가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다 바로 이해하세요. 아니 대학생분도 이해하는데 제가 실험도 해보거든요. 네. 이건 맞구나.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니구나. 그러면 앵커님도 이해하실 거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도 다 알아요. 근데 누가 그걸 하냐 이거죠. 정부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세런 이번 주에 또 새로운 용어가 또 등장했습니다. 전세 포비아 때문에 네. 월세로 옮기거나 아니면 계약이 끝나자마자 이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 때 빨리 나가자.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집주인들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질 것 같아요. 당연히 힘들죠. 네. 다시 세입자를 둬서 메꿔야 되는데 지금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럼 결론은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월세 기준에 맞춘 주택 가격이 아니라 전세 레버리지로 쌓아올린 주택 가격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또 네. 맹점이. 네. 그럼 월세로 갔을 때는 무슨 장점이 있냐? 지금 비용이 나가는 것 같지만 자기의 원래 자산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안정감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 가격이 내려올 것이고 내려온 수준에서 그러면 안정적으로 들어갔을 땐 사고가 나도 주택 가격과의 괴리가 없으니까 사고에 나도 손해의 어떤 비율이 작아지잖아요. 작아지죠. 그게 정상적인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못하니까 사고용 이런 합리적 기대가설이라고 있잖아요. 국가의 어떤 정책도 시장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의식이 그건 잘못된 거라 판단되면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안 먹힌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결론은 났죠.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우려되는 건 이거죠. 금리가 낮아지면 다시 전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때 또 이런 일을 또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또 2년 뒤에 사고가 그렇죠. 나겠죠. 그럼 결론 나왔잖아요. 대출을 없애주면 사고율이 급격히 줄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집주인들이 지금 뭐 보증금을 낮춰줄 테니 뭐 계속 살아달라 뭐 그래서 집주인들도 요즘에 그러니까 돈도 뭐 없이 했던 얘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돈도 없이 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분위기가 이러면은 전세 네. 사기에 대한 그 불안 심리가 네. 매매 시장까지 좀 번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좀이 싶은데 아니라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있습니다. 네, 네, 실제 우리 어떻습니까? 역대 뭐 데이터나 논문을 보면요.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서 보통 6개월 안에 주택 가격이 하락합니다. 네. 상관관계가 아시겠지만 1이면 100%잖아요. 그 상관관계가 한 0.89 나옵니다. 네. 0.9, 90%. 90% 이상은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무조건 매매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주택 가격 하락을 좀 가속하라기보다는 하락 조정에 조금 또 촉매제가 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또 요즘 이런 기사도 나와요. 뭐 네. 똑똑한 한 채를 매수하려는 그 똘똘한? 네, 똘똘한 한 채를 매수하려는 그것 때문에 강남 송파는 다시 뛴다. 뭐 5% 이상 가격이 상승한 지역이 있다. 강남 송파는 아닌데요?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건 좀 약간 네. 바람잡이 기사인데요. 네. 5% 뛴 데는 저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요. 네, 네. 그럼 아시겠지만 10억 하던 집이 네. 5억까지 떨어졌잖아요. 아, 5억에서 5억 2,500 된 2,500 거죠. 된 네. 거죠. 네, 네. 그 얘기를 과대 포장한 거고 그 중에 4건 중에 한 채가 전국적으로 평균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네. 4건 중에 한 건이 상승 거래. 그건 또 5% 안 써요. 예. 안 쓰고 마치 다 5%인 것처럼 4건 중에 한 건이 그럼 나머지 3건은 어떻다는 얘기죠? 하락 거래인 거죠. 네. 네. 그럼 그럼 어떤 걸 더 써야 되죠? 진정한 기자고 공정하게 시장을 공정부도하려면 한 건은 상승했지만 이 수준이고 네. 나머지 3건도 하락했는데 보합이나 여기는 몇 프로 같이 써줘야죠. 같이 써줘야죠. 팩트를 있는 그대로. 같이 네. 안 쓰잖아요. 그럼 그거는 믿을 만한 가치가 조금 떨어지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전세 또 부동산 PF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매매 시장에는 뭐 아직까지는 청신호가 매매 시장 들어오기는- 반등하기 힘듭니다. 네. 이건 사실 제가 암만 계산을 해봐도요. 예. 반등할 여력이 없어요. 그 올해까지는 그냥 이런 지금 상황이 계속 아니 저는 한 번 더 다운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다운돼서 한 조정 5월 국면이. 부터, 네. 네. 거기다 PF 아마 빠르면 6월, 7월, 늦어도 9월, 10월 전에 한 번 나올 거거든요. 사고가. 네. 사고라는 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예. 다행인 건. 나오면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뭐지? 더 일단 어렵죠. 움츠리잖아요. 그때 이제부터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7월 위기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 있던데요. 5, 6월, 7월 다 있어요. 뭐 12월까지. 네. 어쨌든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은 조금 계속 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뭐 막 상승 국면, 반등 국면 이런 건 그건, 없을 네. 가능성이 크니까요. 맞아요. 조금 더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